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해서 과정론을 마치겠습니다. 이 과정론은 이제 전체 과정이 그 153쪽에 보면은요, 제일 위에 오이코 수업을 봐보세요. 사육 실천의 과정이 나와요. 자,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학자에 따라 3단계부터 7단계까지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죠? 근데 이제 접수 및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사정,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개입, 평가와 종결 순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면은 이제 접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이에요. 이걸 이제 접수 및 자료 수집이라고 해서 얘를 묶어버리기도 해요. 얘를 둘을 또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사정인데요. 자료 수집 및 사정에서 얘를 묶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알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제 다 나눠서 볼 거고, 그다음 이제 사정 다음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개입 계획을 한 것이죠. 개입 계획. 알았죠? 그 다음에 개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입이 이제 가장 길겠죠. 그죠? 개입이 가장 길겠지만 어쨌든 이제 개입하고 그다음 이제 평가하면서 종결합니다. 근데 이렇게 종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띵띵띵띵띵 대략 2개월에서 6개월 후에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후 세션이라고 하죠. 사후 관리 또는 사후 세션이라고 해요. 알았죠? 이게 실천의 전 과정이에요. 이게. 이 전 과정인데 우선은 우리 제가 지난 시간에 면접의 종류 있었잖아요. 그 면접의 종류를 이번 시간 다룬다고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138쪽 봐보세요. 이 면접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면접의 종류. 첫 번째가 거기 정보 수집 면접이 있고, 두 번째 사정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체류직 면접이 있어요. 근데 그 정보 수집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인구 사회학적인 배경과 개인 성장 발달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죠? 그러면서 139쪽 제일 위에 거기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내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나이, 성별, 학력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한다. 그러면서 5번에 보니까 클라이언트를 돕는 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면접은요, 전 과정에서 지속되는 거예요. 전 과정에서. 그렇죠? 뭐는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면접은. 알았죠? 이건 전 과정에서, 실천의 전 과정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그죠? 반면에 이제 사정 면접 봐보세요. 사정 면접은 클라이언트가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비스의 적격성 여부, 거기에 중요해요. 서비스의 적격성 여부. 서비스를 이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의 서비스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서비스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기 접수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사정 면접을 하는 거예요. 사정 면접. 사정 면접을. 알았죠? 여기 접수 단계에서 사정 면접을 한다. 접수 단계에서.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자, 특징 보니까 주로 서비스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접수 단계에서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실제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여기서 결정하거든요. 접수 단계에서. 이렇게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실제 클라이언트에 되는지 여부. 이게 바로 이제 서비스의, 자, 여기가 서비스의 적격성을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알았죠? 접수 단계에서 서비스의 적격성을 여기서 판단한다. 네, 요거를 지금 접수 단계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특징의 2번. 모든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선택적인 정보만 수집하게 된다. 결국은요, 이 사정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기관에 처음 온 사람하고 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정 면접의 질문이 아닌 걸 고르시오. 그러면 뭐 그간에 우리 기관의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사정 면접에서.
그죠? 이런 질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정을 위한 면접 시의 질문들을 보면 처음 올 수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적 면접은 치료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치료는 어디서 해요? 개입 단계에서 하겠죠. 그래서 여기 개입 단계에서 하는 면접이 여기가 치료적 면접인 거예요. 알았죠? 여기가 치료적 면접이고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제가 이따 단계별로 이렇게 쭉 볼 텐데요. 이 개입 단계는 얘는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나뉘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치료적 면접도 치료하는 건 개입 단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치료적 면접도 둘로 나뉘는 거예요. 거기 클라이언트가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 클라이언트 자체에 대한 변화가 직접적 개입에 해당되는 치료적 면접이고 거기 클라이언트의 주변 상황까지 변화시키는 거.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래서 간접적 치료적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적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둘로 나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돕기 위한 것과 클라이언트의 더 나은 사회적 적응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거기 기억이 직접적 개입과 관련된 치료적 면접이고 니은이 간접적 개입과 관련된 치료적 면접인 거예요. 알았죠? 자, 이 면접의 유형 이번에 문제 나온 거 그 사전 면접 클라이언트의 사회 적응을 위해 환경 변화를 목적으로 환경을 변화를 시키는 것은 치료적 면접이죠. 사전 면접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게 틀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153쪽으로 와가지고 거기 153쪽에 보면 접수 단계 나왔어요. 접수가 뭐냐? 인테이크죠? 테이크 인 접수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테이크 접수입니다. 사회복지 전문가가 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고 그것이 기관의 정책 방향과 서비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이게 서비스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알았죠? 부합되는지. 그래서 이 우리 기관에 오신 이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의 서비스와 맞는지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거. 그래서 거기 이제 니은의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실제 클라이언트로 되는 것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수 단계 과제 나와 있죠. 접수 단계하고 종결 단계는요. 주로 과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간의 시험의 출제 빈도는 이 과제에 집중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접수 단계에서 해야 할 과제, 문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것만 좀 적어보면은 자, 문제나 욕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확인. 이 확인이라는 용어예요. 확인한다. 여기서 문제를 확인한다. 알았죠? 이따 보면 이제 사정은 여기는 문제를 발견해요. 그 다음에 문제를 형성해요. 이 문제를 형성한다는 말은 문제를 규정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알았죠? 자, 여기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고 욕구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고 여기는 욕구나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또는 욕구나 문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예요. 알았죠? 요거 이제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요거를. 자, 클라이언트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문제를 단순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의 그 문제가 또는 이 클라이언트의 이 문제가 우리 기관의 서비스와 적합한지 또는 이제 기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확인표를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기대를 확인한다.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서비스 수혜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예, 서비스 수혜, 결국 서비스 적격성이 판단되면 이제 서비스의 수혜 여부를 여기서 결정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이분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게 없네. 우리 기관의 서비스와 맞지 않네. 적격성을 판단했을 때 만약에 맞으면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적격성이 있으면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적격성이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우리 기관의 서비스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뢰를 해. 의뢰.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의뢰가 있고요. 여기가 의뢰가 있고, 의뢰는 또 어디가 있냐면 여기도 있어요. 종결 단계에서도 의뢰를 해요. 여기서도 의뢰가 여기도 있다. 알았죠? 여기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있다. 둘 다 양쪽에 의뢰가 다 있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맞는 적합한 다른 기관으로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의뢰할 때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라고 하면 틀려요. 무조건.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 또 틀리고. 알았죠?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의뢰된 기관에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적절히 받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형성을 통한 참여 유도. 그죠?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저항감을 해소시켜야 하는데, 양가 감정을 수용해야 돼요. 이 양가 감정 다루기. 여기 아주 중요한데, 양가 감정은, 자, 우리가 양가 감정은 저항의 원인이기도 했었잖아요, 얘가. 그죠? 변하고 싶은 마음과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양가 감정 다루기. 또는 양가 감정 해소. 자, 근데 양가 감정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도 양가 감정이 있어요. 종결 단계에서도 여기서도 양가 감정을 다루어 줘야 돼요. 또는 양가 감정을 해소해 줘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의 양가 감정은, 자, 양가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양가 감정은 변하고 싶은 마음과 플러스 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하는 양가 감정을 다루어 주는 것이고, 여기서의 양가 감정은 달라요. 저기하고. 종결 단계에서의 양가 감정은 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기쁨 플러스, 근데 이제 헤어져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별에 대한 슬픔.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감정을 다뤄줘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양가 감정 다루기는 양쪽에 다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나중에 행정론을 공부하게 되면은요, 전달 체계 통합 방법의 내용 중에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요. 그 의뢰가 바로 여기를 얘기해요. 종합적인 정보, 의뢰 시스템. 또 뭐 여기다가도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면, 사회복지사는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기관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기관에 오신 분이 우리 기관의 서비스에 맞지 않아. 또는 이제 맞는 부분들은 해결하고 이제 맞지 않은 부분 있잖아요. 이제 우리 기관에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거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시키는 거예요. 종합적인 정보와 의뢰 시스템. 알았죠? 어떻든 행정론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양가 감정은 초기 접촉 단계가 아니라 중간 단계부터 다루어져야 한다가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지금 다루어져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접수 단계에 수행해야 하는 역할.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파악되면 완화시켜줘야 합니다. 양가 감정을 해소하면은 양가 감정을 수용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항감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하고, 원조 과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줘야죠. 그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관련 서식을 작성해야 돼요. 인테이크 기록지, 접수 면접지, 그리고 정보 제공 동의서도 여기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확인한다. 맞아요. 자, 155쪽에 보니까 초기 면접지, 즉 접수 면접지, 이 초기 면접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있잖아요. 그게 1회, 10회, 16회 때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개념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신청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그다음 이제 원조를 요청하게 된 과정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신청자가 요청한 주요 문제, 이전에 서비스를 받은 기관과 서비스를 받은 내용, 기본적인 가족 관계, 접수 담당 사회복사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로 오게 되면은요,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접수 단계는 접수 단계 과제가 주로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인데요. 일단은
이걸 접수 및 자료 수집이라고 해서 자, 접수. 자, 이렇게 접수 및 자료 수집. 얘와 얘를 묶거나 또는 얘와 얘를 묶기도 해요. 단계상. 알았죠?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는 구분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접수도 어떻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자료 수집은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은 사정을 위해서 자료를 몽땅 수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단계 구분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보를 모으는 일이다. 그죠? 근데 특징 보니까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요. 사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정을 하다가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수집합니다. 알았죠? 이건 반복 과정이면서 이 두 가지는 즉 자료 수집과 사정은 뭐다? 전 과정에서 지속된다. 얘도. 알았죠? 전 과정에서 지속된다. 전 과정에서 지속된다. 알았죠? 아까 이제 정보 수집 면접의 경우에 면접의 종류에서도 얘도 이제 전 과정이었는데 얘도 전 과정에서 지속된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다만 그 특징의 니은에 보니까 어떻든 2단계 집중적으로 이제 특히 수행을 하게 된다. 자료 수집은. 근데 자료 수집의 실천 전 과정에서 걸쳐 이루어지는 지속적 과정이다. 그럼 맞는 것이고요. 실천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두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자료 수집의 과업 나와 있고 자료 수집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입 가능성을 판단하고 담당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겁니다. 나아가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잠재 역량을 이해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료 수집의 출처가 중요해요. 출처. 알았죠? 여기서의 출처.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 자료 수집의 출처가 중요해요. 도대체 어디로부터 자료가 수집되는 거냐? 어디로부터? 첫 번째, 클라이언트 구두보고예요. 우리 강점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인정한다. 그죠? 클라이언트의 진술은 클라이언트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클라이언트 진술이. 그죠? 다만 이제 이 클라이언트 진술, 이 구두보고가 지닌 한계점이 있죠? 거기에 클라이언트가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거나 편견을 가졌거나 그죠?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긴 해요. 또는 이제 심지어 왜곡하기도 하고 거짓으로 고의로 정보를 숨기고 그러기도 하지만 어떻든 클라이언트의 구두보고가 일단 자료 수집 정보의 출처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양식. 그죠? 근데 그 UX 문장 보니까 클라이언트로부터 얻은 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클라이언트가 직접 작성한 자료에만 틀렸죠. 그렇지는 않죠. 그다음에 부수적인 정보. 부수적인 정보는 주변인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주변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의사나 교사나 고용주나 등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인데 근데 니은에 보니까 비밀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다시 한번. 부수적 정보는 클라이언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틀려요. 클라이언트 이웃한테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알아내거나 또는 클라이언트가 다니고 있는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 클라이언트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막 가서 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죠?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수적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때로는 상반된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상반된 정보는 폐기한다가 아니라 폐기하면 안 되고 다양한 관점과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도 수집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 모니터링.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행동 빈도와 문제행동 발생 시의 감정을 스스로 체크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자기 모니터링은 클라이언트의 무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즉, 임파워먼트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7쪽 제일 위에 심리검사. 심리검사는
이것도 이제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회복지사가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직접 관찰.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직접 관찰. 자,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일수록 비언어적 단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파악하여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비언어적인 단서, 뭐 몸짓이나 자세나 호흡 형식이나 뭐 등등등. 예. 그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언어적 표현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면 안 되고, 둘 다 관심을 두고 보되 오히려 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일수록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더 많은 정보를 끄집어낸다. 자, 중요한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거나 가정 방문을 하거나, 그죠? 근데 이제 가정 방문은 이제 단점은 뭐냐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기관에 찾아올 의지를 꺾게 만드는 수도 있어요. 꺾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가정 방문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자꾸 사회복사에게 제가 또 오늘도 가기 힘든데요. 그냥 사회복사님이 좀 그냥 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를 꺾게 될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가정 방문을 통해서도 이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자료를. 그다음 이제 직접적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직관, 중요하죠. 자, 사회복지사의 직관도 자료 수집의 정보 출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알았죠? 된다. 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된다. 자, 전문가가 하는 직관이니까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두 면접부터 시작해서 질문지 활용까지. 네, 초기 면접은 비구조화된 양식만을 사용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틀렸죠? 예. 비구조화된 질문뿐만 아니라 양식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정 단계인데, 자, 이번 시간 이제 사정 단계까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이어서 또 볼 건데요. 이제 사정 단계 또 한번 보죠. 자, 아까는요, 여기서 문제를 단순히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자료 수집 단계에서 자료를 쭉 몽땅 조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문제를 여기서 발견하는 겁니다. 이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알았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발견이 됐다는 거죠. 사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게 이제 의료 모델에서는 이걸 진단이라고 하는 진단. 이게 사정이라는 단어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 가면 진단하죠. 그게 뭡니까?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원인 모르게 막 딸꾹질을 해. 딸꾹질을 계속 해. 그러면 딸꾹질은 계속 하게 되면 그게 뇌하고 뇌졸중 쪽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딸꾹질을 막 계속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식도의 문제여서 뭐 식도암 또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런, 특히 이제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이 목이 이제 간질간질해서 계속 이제 딸꾹질을 하거나 기침을 연겁하거나. 근데 이제 어떻든 내가 계속 기침을 해요. 또는 뭐 막 딸꾹질을 계속해. 그러면 병원에 가면 각종 검사를 하죠. 자료 수집하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이 원인이 뭡니다 하고 발견을 해주죠. 그게 진단이잖아요. 그죠? 문제를 발견하는 게 사정이에요. 의료 모델에서는 이걸 이제 진단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걸 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정 개념 보면 클라이언트의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자료로부터 문제를 추론하는 지적 활동이다.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종합하는 과정이다. 사정을 과거 전통적인 사회사업에서는 진단이라고도 했다. 그죠? 의료 모델에서 나온 개념이다. 그래서 거의 사정에 관한 설명에서 의료 모델에서 나온 용어이다. 그럼 틀리죠? 그건 진단이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사정의 목적 보니까 클라이언트의 주요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신체, 심리, 경제, 문화적 요인과 상호작용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했다. 그죠? 넘겨서 이제 사정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정의 특징이에요. 여기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정의 특징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그 출처가 중요했는데. 자, 사정의 특성. 정과정에서 제독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아까 자료식과 사정은 정과정에서 제독된다. 그죠? 자, 초기 단계에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정을 할 때에는 결국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형성하고 규정하는 것인데 이걸 위해서는 복합적인 수준에서 인간 환경 모두에 초점을 두고 알아내야 한다 이거예요. 그죠? 거기에 개인적이고 환경적인 강점. 환경 속의 인간이잖아요. 이중적 초점이. 인간 환경 모두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 클라이언트의 강점도 포함하는 거고 사회복사 클라이언트 간의 쌍방적 활동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 간의 상호 과정이에요. 클라이언트의 관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회복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쌍방적 활동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사고의 전개 과정이 있다. 그죠?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고 부분적인 이해를 모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통합하여서 사고하는 전개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자, 횡적, 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간적 차원이에요. 횡적인 것은 현재, 종적인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거기 보면 수평적 정보, 횡적이죠. 현재 관계 능력, 기능을 중심으로 욕구를 발견하고 수직적 탐색, 과거력, 개인력, 문제 역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죠? 둘 다 적절히 사용. 자, 클라이언트 이해를 위한 지식의 근거가 또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욕구의 발견과 문제의 정의. 그죠? 욕구 발견, 문제 발견. 그 다음에 문제 형성, 규정하는 거. 여기서 하게 되는데 클라이언트 및 생태체계의 강점과 자원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9번.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개별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판단이 중요하다.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험에 판단은 유보한다. X. 판단을 유보하면 안 되죠. 아니 병원에 갔는데 각종 뭐 이런저런 검사를 해놓고 나서 피검사도 하고 또는 엑스레이도 찍고 뭐 등등 다양한 검사를 해놓고서 문제가 뭔지 모른다고 판단을 못하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료집을 했고 그걸 통해서 사정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고려할 것인지,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무엇인지, 어떤 지식에 적용할 것인지, 그죠?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상황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정보와 이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이해는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거예요. 알았죠? 자,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틀렸죠?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그죠? 나도 나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잖아요. 그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죠? 양파와 같은 게 난데 나도 나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완전히 또 이해할 필요도 없죠. 그죠?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고 그다음 이제 사정 단계 과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한다. 그죠? 그다음 이제 그 아래 문제를 형성한다. 이 문제 형성이 이제 중요한데 문제 형성 보면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와 욕구 그리고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문제를 형성하고 그죠?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나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요인을 고려하여 문제를 형성한다. 그래서 그동안 얻어낸 정보를 분석하여 사회복사가 전문적 소견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문제 형성을 위해서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요. 그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요인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디서 하는 거다? 바로 문제 형성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정 단계에서도 문제 형성에서 하는 거예요. 문제 형성에서. 알았죠? 여기서. 문제 형성에서. 여기서 하는 것인데
문제 형성해서 하는 것인데, 자, 거기 보니까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그게 나왔어요. 그 예가 그대로. 이게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의 양옥경 교수님 책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남편의 일중독 문제를 아내가 남편의 일중독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남편의 일중독 문제를 욕구로 바꿔 진술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의 일중독 문제를 얘기했으면 남편이 일만 하고 자신한테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남편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로 바꾸어 진술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걸 고려해야 문제를 형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려하는 것이 문제 형성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박스에다 집어넣고 이거 무슨 단계에서 하는 거냐? 뭐냐 이게 뭐냐? 답은 문제 형성이 답이었었어요. 뭐 하는 거냐? 문제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남편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장이고, 아내는 또 여기서 남편의 일중독 문제, 즉 여기 이 문제로 어려워하는 이유는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지금 주거지를 정해서 신혼집을 정해서 사니까 이웃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도 있고 그러면은 남편이 밤늦게 일을 하고 온다 하더라도 뭐 그게 외롭지 않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알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다음에 정보 수집. 정보 수집은 결국 자료 수집이에요. 아까 사정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형성 규정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부족해. 그럼 다시 자료 수집한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수집이 정보 수집이에요. 여기 뭐 정보 수집을 여기다 적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 자료 수집이에요.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고, 또 하나 이제 여기 사정 도구가 있는데요. 이 사정 도구는 본래 기술론에서 나옵니다. 알았죠? 기술론에서 이제 가족 사정 도구, 그다음에 여기 가족 생활 주기부터 거의 사회적 관계망표까지는 이제 가족 사정 도구에서 공부하고, 거기 소시오그램은 집단 사정 도구에서 공부할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알았죠? 기술론에서 할게요. 기술론에서. 그래서 이제 어차피 문제는 어차피 2교시에 뭐 문제 같이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2교시에 실천론, 실천기술론을 같이 풀기 때문에 양쪽에서 뭐 어떤 기술론에 나오든 실천론에 나오든 그 교시에 문제를 푸는 거라서 구분은 큰 의미는 없지만, 실천론에 나왔다고 하면 여기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이어서 그 다음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이거 판사한 거 그대로 그냥 그 다음 여기서 딱 끊고 그 다음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